네, 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및 실험 1회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교과목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그 화학 실험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안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 교재의 첫째 장, 제1장 화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 순서는 첫 번째 화학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화학의 그 과학적 방법, 세 번째 물질의 분류, 네 번째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측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목이 화학의 그 첫 강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과학의 본질과 화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화학이란 하얀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시험관에 들어있는 것을 연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은 크게 보면 실험과학이고, 많은 지식이 실험실에서 행하는 연구를 통해 얻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화학자는 물질의 미시적 구조와 화학적 성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복잡한 전자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나 토양 속 독성 물질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생물학과 약학의 최첨단 연구는 화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구조의 기본 단위인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화학자들은 새로운 의약품 개발과 농업 연구와 같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화학자들은 환경 공해 문제의 해결 방안과 함께 대체 에너지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은 생산품이 무엇이든 간에 화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자들이 고분자라 하면 매우 큰 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분자를 개발하면 제조업자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옷, 조리기구, 인공장기, 장난감 등 많은 종류의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화학의 응용 분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을 종종 중심과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같이 화학을 공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화학은 적어도 입문 단계에서 더 어렵다고 가끔은 느껴지곤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학이 매우 특별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화학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어떤 개념들은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어쩌면 즐겁게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생 여러분은 화학이 숫자나 공식, 추상적인 이론들 이상의 어떤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화학은 흥미로운 개념과 응용으로 가득 찬 논리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화학은 21세기를 위한 과학이다. 그래서 건강과 의학 분야 쪽에서 공중위생의 그 체계를 와 또 의학에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 의료라든가 백신과 항생제, 유전자 요법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에너지 환경 공학과인 만큼 에너지 환경에 대한 화석연료 사용 문제라든가 대체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핵 에너지 등 여러 가지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그러한 분야도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 및 기술에 있어도 고분자와 세라믹, 액정,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그런 것도 분야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라는 것은 전위 온도라고 하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 전기 저항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그 초저온 쪽으로 내려가면 그 저항이 0에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기 분야라든가 대전력 전송에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용적으로 뭐 MRI라든가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뭐 이런 것이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화학 분야나 물리 분야, 그다음에 재료 과학 분야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상온에서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한다면 인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분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그 분자를 회로의 최소 단위로 이용하는 분자 컴퓨팅이죠. 그래서 실리콘 칩 대신에 집적도를 수천 배 이상 높일 수 있어서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아직은 실용화에 의한 과제가 아직 많기 때문에 이런 화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학은 식량과 농업 분야의 그 유전자 조작 곡물이라든가 천연 농약, 농약에 대한 어떤 유해 성분 때문에 어떤 요새 친환경 농약을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그런 친환경 농약보다는 천연에서 나오는 그런 농약 개발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좋아지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특정화된 그러한 비료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화학 분야에서 많은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화학의 이 연구 대상은 우리가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미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찰은 불가능하지만 현대적 기술과 영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듯이 못이 녹슨다 그러는 것은 산화작용이 되겠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나노 분야, 10- 구성이 이제 나노인데, 그러한 초미세 분야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자나 분자, 전자 등이 이런 데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화학의 그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아주 상당히 체계적인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은 연구에 의한 체계적 접근법인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이 화학을 배우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하는 심리학자와 수소기체가 공기 중에서 탈 때 방출되는 열을 측정하는 데 관심 있는 화학자는 그들의 탐구를 수행하는 데 대체로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신중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실험을 수행하여 조심스러운 관찰을 하고, 관찰 대상인 개에 대한, 즉 시스템이죠, 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탐구 중에 있는 우주의 한 부분을 뜻합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그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인 관찰로 이루어진 정선적인 것과 그 시스템 개의 다양한 측정에 의해 얻어진 숫자로 이루어진 정량적인 것의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화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측정과 관찰을 기록할 때 표준화된 기호나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그러한 표현의 형태는 단순히
기록을 간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화학자들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는 공통된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측과 표현, 해석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또 해석은 다시 피드백돼서 관측으로 하는 그런 세 단계들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험이 완료되고 자료들이 축적되면 다음 단계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모아진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관측한 자료를 임시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새로운 실험들을 수행하여 계속해서 가설을 보완해 나갑니다. 아주 많은 자료들이 모아지면 법칙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과학에서 법칙이란 동일한 조건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의 관계를 함축된 말이나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과학에서 배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 즉 F는 mA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이나 가속도의 증가에 비례하여 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험에 의해 검증된 가설은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기도 합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실험적 사실과 그들의 바탕을 둔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총괄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론 역시 지속적인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실험에 의해 이론의 잘못된 점이 발견될 때 그 이론은 버리거나 새로운 실험 결과에 맞게 이론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론의 검증은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로 인해 수년 동안 수세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부하게 될 원자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가 제언한 화학의 근본 원리인 이 이론은 20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은 공간을 채우며 질량을 가지는 것이며, 화학은 이러한 물질과 물질의 변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은 여러 가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물질과 또 그러한 물질과 물질의 변환을 연구하면서 또 분자 이상의 그러한 것을 또 연구하는 것도 이 화학의 한 분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고체와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체는 모양이 고정된 단단한 물질이지만 액체는 고체보다는 덜 단단하며 흐를 수 있고 용기의 모양을 가지는 유체이기도 합니다. 기체는 액체처럼 유체이지만 무한히 팽창할 수 있다는 점이 액체와 다릅니다. 순물질은 조성의 변화 없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로 상호 변환이 가능합니다. 열을 가하면 고체, 즉 고체는 이제 얼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는 액체, 물로 변환합니다. 열을 더 가하면 액체는 다시 기체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체를 또 식히면 액체로 응축되기도 합니다. 액체의 온도를 더욱 낮추면 또 고체로 응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 물질과 이제 그 혼합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물질은 일정하고 균일한 조성과 독특한 성질을 갖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 물질로는 물, 은, 에탄올, 소금, 소금은 이제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순 물질들은 각각 독특한 외관이나 냄새, 맛,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 등에 의하여 식별됩니다. 현재까지 6,600만 개 이상의 순물질이 알려져 있으며 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합물은 둘 이상의 순물질이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서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로 공기, 음료수, 우유, 시멘트 등이 있습니다. 혼합물은 균일한 조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도시에서 채취된 공기 시료들은 고도와 대기 오염 등의 차이 때문에 그 조성이 아마도 다를 것입니다. 혼합물은 균일할 수도 있고 불균일할 수도 있습니다. 설탕 한 숟가락을 물에 녹일 때 충분히 저은 후에는 이 혼합물의 조성은 용역 전체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역을 균일 혼합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와 철가루를 섞으면 모래알과 철가루는 유관으로 구별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러한 혼합물 형태는 조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기름에 물을 가하면 그 액체는 일정한 조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새로운 불균일 혼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균일 혼합물이든 불균일 혼합물이든 그 조성의 변화 없이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물을 가열하여 물을 증발시키면 물에서 설탕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수증기를 다시 응축시키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래와 철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모래는 자석에 끌리지 않으므로 자석을 써서 모래로부터 철가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분리한 후에 혼합물의 성분들은 원래와 같은 조성과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소와 화합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순물질은 원소일 수도 있고 화합물일 수도 있습니다. 원소는 화학적 방법으로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현재까지 118개 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화학자들은 원소의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서 알파벳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소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를 사용하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CO 에서 C가 대문자고 O가 소문자인 경우는 코발트라는 원소의 기호이고 CO 중에서 대문자 C, 소문자 O 했을 때는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일산화 탄소라는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 1.1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원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리, 쿠퍼는 CU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소는 SI, 금은 AU.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소와 기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들은 하나 이상의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여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합물은 둘 이상의
원소 원자들이 정해지는 비율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기체는 산소 기체 중에서 연소하여 물을 형성하는데 그 성질은 출발 물질들의 성질과 전혀 다릅니다.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성은 미국의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든 중국 양자강의 물이든 화성에서 온 물이든 항상 일정합니다. 혼합물과는 달리 화합물은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만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원소 화합물, 물질의 다른 여러 가지 범주 사이의 관계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화합물은 반드시 물리적인 방법에서 의뢰된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방법으로만 원래의 순수한 구성 성분, 즉 원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분류를 크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물질은 혼합물과 순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혼합물에서는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를 해서 순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합물은 또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되어 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순물질은 화합물과 원소로 되어 있다. 화합물은 화학 분야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합물의 화학적 방법으로 분리를 해서 원소를 분리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면은 보통 세 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와 기차 상태가 있습니다. 순물질은 그들의 조성뿐만 아니라 그 성질에 의해서도 구분됩니다. 색깔이나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등은 성질에 해당이 됩니다. 물에 대한 세 가지 물질의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는 이제 얼음으로 될 수, 얼음, 액체는 물, 기체는 수증기입니다. 우리가 온도를 내렸을 때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는 고체로 됩니다. 0도씨 됐을 때는 액체 상태로 되죠. 또 100도씨 했을 때는 그 이상으로 되면 수증기로 되는 그런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은 순물질의 조성이나 본질은 변화시키지 않고 측정하고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을 가열하면 온도를 측정하면 얼음이 몇 도에서 녹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음과 다른 점은 그 외관이지 조성이 아님이죠. 따라서 이것은 물리적 변화이며 물을 넣으면 다시 얼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는 점은 물리적 성질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륨이 공기보다 가볍다는 말은 그 물리적 성질을 일컫는 것입니다. 반면 수소는 산소 중에서 연소하여 물을 형성합니다. 말은 수소의 화학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연소와 같은 화학적 변화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후에 수소와 산소, 기체의 원래의 성질은 없어지고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끓이거나 얼리는 것과 같은 물리적 변화로 물로부터 수소와 산소를 다시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달걀을 삶을 때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도 정도의 온도를 가하면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는 단순히
물리적 외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조직도 반응합니다. 이것을 섭취하면 몸속에 있는 효소에 의해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화 과정은 화학 변화의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특정한 효소와 소화작용에 관련된 음식물의 화학적 성질에 좌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물질의 측정 가능한 성질들은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크기 성질의 측정값은 얼마만큼 물질의 양이 고려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질량, 길이, 부피는 물질의 양을 의미하는 크기 성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양의 물질은 더 많은 질량을 의미합니다. 크기 성질의 값들은 서로 더할 수 있습니다. 즉 10원짜리 동전 2개의 질량은 각 동전 질량을 합과 같고 두 비커에 차지하는 물의 부피는 각 비커의 물의 부피와 합과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기 성질의 측정값은 고려된 물질의 양과는 무관합니다. 온도는 세기 성질입니다. 같은 온도의 물이 담겨져 있는 2개의 비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두 비커의 물을 더 큰 비커에 같이 담았을 때의 물의 온도는 처음 온도와 같습니다. 질량, 부피 등과는 다르게 온도와 녹는 점, 끓는 점, 밀도와 같은 다른 세기 성질은 이렇게 더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성질은 질량, 길이, 부피, 세기 성질은 밀도, 온도, 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연구는 측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자들은 다른 물질들의 성질을 비교하거나 실험 결과로 나타난 변화를 조사할 때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여 물질 성질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잔은 길이를 잴 때 사용합니다. 뷰렛, 피펫, 눈금 실린더, 용량 플라스크는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저울은 질량을 측정하고 온도계는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측정 기구들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거시적 성질의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자나 분자 크기인 미시적 성질은 다음 장에서 볼 수 있고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측정한 양은 보통 적절한 단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값은 그 미터법을 기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 단위계 SI입니다.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라는 표 1.2에 SI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보시면 길이는 미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문자 M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기호는 K 그럼 킬로그램으로 하죠. 시간은 세컨으로 하죠. S. 전류는 암페어, 대문자 A죠. 온도는 켈빈 온도를 쓰고 있습니다. K로 쓰고 있고 물질의 양은 몰로 쓰고 있습니다. 빛의 세기는 그 양초의 밝기로 따져서 칸달러라는 이러한 그런 기로가 국제 단위계인 SI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SI 단위계에서 사용되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이것은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마 그 화학이나 일반적인 물리 쪽 이런 과학 분야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라는 게 있습니다. 용량 단위에 많이 쓰는 거예요. 테라, 기가, 메가, 키로. 자, 반대로 하면 우리가 킬로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K를 써서 10의 3승입니다.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테라는 10의 12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이 10 마이너스 3이 밀림이고 마이너스 6이 마이크로, 마이너스 9승이 나노,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12승이 피코, 또 있죠. 10 마이너스 1승이 데시, 10 마이너스 1승이 센티미터. 그래서 S 단위에서 사용되는 이런 접두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량은 어떤 물체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질량과 무게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말해 서로 다른 것이지만 종종 혼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무게는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사과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집니다. 그 사과의 질량은 일정하며 위치에 무관하지만 무게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달의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달 표면에서 사과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6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이 우주 비행사들이 덩치가 큰 옷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달 표면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은 저울로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표현할 때에는 무게를 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량의 S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지만 화학에서는 더 작은 단위인 그램이 더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1kg은 1000g, 즉 1 곱하기 10의 3승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이므로 이것의 S의 유도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또 현장에서는 루베라는 단위를 또 쓰고 있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것을 1세제곱미터, 1루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반적으로 화학자들은 세제곱 센티미터나 세제곱 데시미터 같은 훨씬 작은 부피 단위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부피 단위 중에서 우리가 리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터는 우리가 SI 국제 표준 단위는 아니지만 실제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러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지만 1리터는 100ml고요. 그 다음에 1000ml, 1리터는 1000ml죠. 그 다음 1000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1 대시 세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도는 말 그대로 물체의 질량을 그 부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nsity는 볼륨분의 매스, V분의 M,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단위는 kg/세제곱미터, g/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도에 대한 SI 단위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상온, 즉 25도에서의 몇몇 물질의 밀도를 표 1.4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공기는 우리가 이제 1atm에서 측정했을 때 0.001g/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물은 1이죠. 물은 1인데 이제 보통 이것은 우리가 25도씨 1기압에서의 측정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은 1이고요. 그래서 소금은 2.2고요.
납은 11.3, 금은 19.3. 그래서 이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상당한 무게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무거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물보다는 또 가볍고, 그래서 몇 물질의 밀도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없는 기금속으로 주로 보석, 칩과 전자부품에 사용되는 그러한 물질이죠. 그런 금속이고, 금값이 요새 상당히 올랐죠. 그래서 금괴 257g의 부피는 13.3 세제곱센티미터이다. 금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자, 밀도는 뭐 D는 V분의 M이고, 여기서 이제 수치는 다 지워졌죠. 질량은 257g이고 부피가 13.3이니까 그램/세제곱, 그램하고 센티미터는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눠버리면 19.3g/세제곱 센티미터다. 밀도를 계산하는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 온도 단위입니다. 현재 세 가지 온도 단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켈빈 온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화씨 척도는 물의 표준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각각 32도 F, 212도 F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섭씨 척도는 물의 어는 점 0도와 끓는 점 100도를 100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화씨 온도는 180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켈빈 온도는 SI 기본 온도 단위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절대 온도 척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절대 온도라는 의미는 0K로 표기되는 켈빈 척도 0이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0도 F나 0도 C는 임의로 선택된 물의 특정 온도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세 종류의 온도 눈금을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학적 단위로 해서는 켈빈 온도를 쓰고 있고 국제 SI 국제 단위에서는 도시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화씨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씨 척도에서 또 섭씨 온도로 바꾸는 시기라든가 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기 위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씨 온도는 화씨 온도 빼기 35도에다 9분의 5를 곱하면 이제 그 섭씨 온도 되는 공식이 되는 것이죠. 또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도F는 5분의 9 곱하기 도C 섭씨 온도 플러스 35도 F 하면 우리가 화씨 온도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온도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 A번에 보면은 그 마이너스 141도씨 전위 온도 이하에서 어떤 물질은 초전도체가 된다. 초전도체는 저항 없이 전기를 전도하는 물질이죠. 이 온도는 화씨 온도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여기서는 화씨 온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씨 온도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플러스 32. 그래서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141도니까 요거만 놓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22도 F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헬륨의 끓는 온도를 섭씨 온도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도시를 했을 때는 우리가 화씨 온도 빼기 35도. 그러니까 화씨 온도는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452도 F, 마이너스 450도 F, 마이너스 42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69도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우리가 273.15도씨를 하면 우리가 절대 온도로 바꾸는 거니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숫자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처리는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 사용하는 단위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 표기법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탄소 12g에 있는 원자의 수가 뭐 이렇습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혼내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과학적 표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또 너무 또 작은 숫자가 또 있을 것입니다. 0.0000199다. 그러면 우리가 1.99 곱하기 10 마이너스 23승이다. 그래서 너무 큰 숫자나 너무 작은 숫자는 지수로 표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앞에 수는 1과 10 사이의 수 n은 여기다가 1하고 10 사이의 수를 쓰고 곱하기 10의 지수승은 우리가 양수 혹은 또 음수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소수점을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동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8.762다 그러면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5.68762 곱하기 10의 2승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n이 0보다 작을 때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지수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0.0000772는 7.72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각각을 동일한 지수로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면 4.31 곱하기 10의 4승이다. 그러면 이건 3.9 곱하기 10의 3승이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4승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3승으로 바꿔주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지수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0.39, 3.9가 0.39죠. 그래서 요 N1과 N2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 요거와 요거 더하면 4.70 곱하기 10의 4승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또 곱셈폭은 N1과 N2를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지수 N1과 N2를 각계에서 더해주는 됩니다. 4.1에서 여기 그러면 요거 지수 10의 마이너스 5승과 10의 3승을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것과 요것은 서로 47, 28 곱하고 요것과 요것은 서로 더하기 하는 거죠. 곱셈은 더하기. 그러면 2.8 곱하기 10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물론 28, 9, 10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수 과학적 표기법에 의해서 2.89가 10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나눗셈은 빼면 되는 거죠. 그쵸? 앞에 n1과 n2를 나누고 뒤에 지수 n1과 n2를 빼면 그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과학적 표기법이다. 다음은 그 유효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에 포함된 모든 숫자가 정수일 때,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학생 수를 셀 때를 제외하고 측정 중인 양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얻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차의 범위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유효 숫자로 측정값을 표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효 숫자라는 것은 측정값이나 계산값에 의미 있는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는 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유효하다. 자, 1.1234kg이다. 그러면 1, 2, 3, 4가 유효 숫자 4개가 됩니다. 또 0이 아닌 숫자수의 0은 유효하다. 자, 606, 6과 6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것은 유효 숫자 3개다. 첫 번째 0이 아닌 숫자의 왼쪽에 있는 0은 유효하지 않는다. 0.08이면 이쪽에는 유효 숫자 0.0은 유효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8이 유효 숫자라는 겁니다. 1보다 큰 숫자인 경우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모든 0은 유효하다. 2.0 그렇죠? 그럼 유효 숫자가 2하고 0 유효 숫자가 2개다. 그럼 1보다 작은 숫자인 경우 숫자의 끝이나 숫자들 중간에 있는 0만이 유효하다. 0.00420g이다. 그러면 유효 숫자는 3개다. 왜? 아까 여기서 소수점에 있는 0은 유효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420 유효 숫자는 3개다. 이와 관련된 예제 1.3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A번에 394cm는 유효 숫자가 몇 개냐? 당연히 3개죠. 그렇죠? 5.03도 마찬가지 유효 숫자가 3개죠. C번에 0.714는 어떻게 소수점의 앞에 있는 0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714 3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F번에 3000ml다. 그러면 유효 숫자가 몇 개냐? 자, 3.0000 곱하기 10의 3승도 맞는 얘기죠. 그러면 유효 숫자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아니면 3.00 곱하기 10의 3승이다 그러면 유효 숫자는 또 3개가 됩니다. 또 3.0 그러면 3.0 곱하기 10의 3승이다 그러면 3하고 0이니까 2개. 1개일 수도 있죠. 3 곱하기 10의 3승하면. 그래서 이럴 때는 3000ml 같은 거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효 숫자의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덧셈과 뺄셈입니다. 계산 결과는 원래 숫자보다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많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89.332 더하기 1.1이다 그러면 1.1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수점 아래의 한 개의 유효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90.43이 나오면 유효 숫자가 뒤에 소수점 아래 하나죠. 그럼 여기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이니까 반올림이 안 되니까 90.4가 되는 거고요. 3.70은 유효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소수점 뒤에가 70 2개죠. 그러니까 더해서 0.7867이면은 그 두 자리 껴야 되니까 나머지 6은 0.7867에서 요 6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반올림은 0.79가 되는 것이죠. 곱셈과 나눗셈도 그렇습니다. 계산 결과의 유효 숫자의 개수는 원래 숫자들의 유효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유효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 4.51이라는 것은 3개죠. 그래서 우리가 4.51 곱하기 3.6666이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이제 16.536366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작은 유의 숫자에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소수점 첫째 자리 그 두 번째에서 하면은 16.5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나눗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8 나누기 112.04다. 그러면 이제 0.0606926이 되는 것이 나오죠. 유효 숫자는 이제 앞엔 2개고, 그러면 유효 숫자 2개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효 숫자라는 것은 0, 소수점 앞에 있는 0은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60이 유효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0.060인데 6926에서 반올림하면 0.061. 그래서 유효 숫자 연산과 곱셈과 나눗셈에 있어서는 곱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효 숫자에서 가장 작은 유효 숫자에 정해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한 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수. 정의에 의한 정확한 수 또는 물체의 수를 세워서 얻어진 정확한 수는 무한한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측정된 세 길이의 평균이 있습니다. 6.64, 6.68, 그리고 이제 6.70인데, 그러면 이것을 세 개로 나눠야 되겠죠. 저 평균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3은 우리가 정확한 수다 라는 거죠. 또는 이제 우리가 완전 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계산이 6.67333에서 유효 숫자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6.67, 그쵸? 뒤에 소수점 2개 되니까 그냥 7 이렇게 쓰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확한 수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수는 유효 숫자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1인치는 2.54cm죠. 여기서 2.54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한 값이 아니고 정의된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정확한 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완전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4는 한번 여러분이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유효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반올림할 것이냐, 유효 숫자가 소수점 첫째이면 첫째 장까지 해서 반올림한다, 그런 것이 이제 A번 문제고, 나머지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도라는 것은 측정값이 측정된 양의 실제 값에 얼마나 근접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밀도라는 것은 같은 양을 2번 이상 측정할 때 그 측정값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림 3개 나는 표적이 있죠. 자, 첫 번째 표적은 100점대에 상당히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정확도고 또
같이 모여 있습니다. 탄착점이 좋은 정밀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림은 우리 표적지에서 보면은 10점짜리 외곽쪽에 되어 있죠. 당연히 나쁜 정확도죠. 나쁜 정확도. 그런데 정밀도라는 것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를 우리가 이것은 거의 뭐 정밀한 수준이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세 번째 나온 그런 그램은 산발적으로 이제 맞춰져 있죠, 이게. 그러면 정확도도 나쁘고 또 정밀도도 나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확도와 정밀도가 좋은 측정 과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확도가 나쁜 경우는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정밀도가 나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정 횟수를 많이 하면, 증가시키면 자연히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를 위한 차원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변환 인자가 필요한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계산 과정에서 단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단위를 제외한 모든 단위들이 상쇄되면 문제가 맞게 풀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제풀이를 할 적에 어떻게 차원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처음에 사용할 환산 인자를 먼저 결정하고, 두 번째는 계산 수행하고, 세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단위를 제외한 모든 단위가 약분이 된다. 정확한 계산이 수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주어진 양 곱하기 변환 인자는 원하는 양이다. 그래서 주어진 양, 변환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환산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는 양이 이제 구하는 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원하는 이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단위를 잘 맞춰서 약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단위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화학을 함에 있어서 단위 환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 중에 음속이 얼마죠? 343m/s인데 이 속도를 우리가 미국 단위로 시간당 마일로 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 환산 미터를 마일로 또 초를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겠죠. 1마일은 이제 1609죠. 그 다음에 1분은 60초고 1시간은 60분이고, 그래서 그 단위를 뭐 340m/s 곱하기 1609m/1마일 곱하기 1분분의 60초 곱하기 1시간분의 60분 하면은 나중에 단위가 다 약분되면서 767마일/아워로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1.5에 나와 있는 그런 것도 그러한 단위 변환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죠? 파운드 이런 거 다시 한번 쭉 보시고요. 예제 1.6도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화학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총론적인 기초적인 화학 공부라든가 과학적 방법, 물질의 분류,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그리고 측정, 숫자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